창조적인 세상을 만드는 미래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범 작가는 네. 웹툰 작가지만 네. 전공은 심리학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호감을 얻어내야 하는 상대가 있나요? 저는 호감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요즘 시청자들의 호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심리학을 배우면서 네.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그것이기도 한데 네. 심리학이 그걸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네. 그걸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의 호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걸 되게 골몰하게 관찰했었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걸 신경을 아예 쓰지 않고 나만 진심으로 대하면 결국은 진심으로 대하더라고요. 네, 나는 그렇게 진심으로 대했더니 사기를 당했어요. 자, 슬픈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매진. 자, 오늘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고 분석하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천직으로 여길 만큼 과학수사관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인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에요? 그 매력적이라는 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과학한 사람이라 네, 네. 어떤 증거물이 들어왔을 때 전혀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먼저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노란색 그러니까 물질이죠. 노란색 물질이 있고 하얀색 물질일 네. 수도 있고 근데 이 하얀색 물질이 뭔지 네. 그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실험을 하면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 찾아가는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하죠. 과학수사는 네. 이제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CSI라고 하는 걸 통해서 CSI 때문에 많이 네. 알게 됐죠.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원조 때부터 그죠. 이제 국가수가 거의 원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이 됐던 그런 기관이죠. 예. 네. 또 그렇습니다. 곽대균 교수님께서 하시는 분야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네. 경찰청의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으로 계셨었어요. 주로 어떤 사건을 담당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활동했던 그 시기가 사실 1990년대 말 2000년 초 이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상 심리에 의한 범죄, 엽기적인 범죄가 발생을 사이코패스. 하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쉽지 않았던 그때 제가 사실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 흉악 범죄자들을 직접 이제 만나서 그 사람들 심층 면접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제 경찰청에 제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살인자와의 인터뷰라는 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는데 네. 그 책을 쓰신 분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늘 강연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범죄 스릴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두 분의 강연이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방청객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눌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사건의 냉철한 분석.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 냉철한 판단력을 요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 원장님, 과학 수사가 현장에서 하는 역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범인을 누군가 찾아가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TV 같은 데서 봤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증거물을 채취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증거물을 채취해갖고 이제 국가수에 보내죠. 네. 증거물을 얼마큼 잘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해결되고 아니고 그래서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정 원장님의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정의선 원장님의 강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희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들으신 것처럼 CSI 연속극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 CSI라는 게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수사를 한다는 건데 저 연속극하고 현실하고 아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연속극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건이 발생해서 끝날 때까지 1시간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모든 게 금방금방 뭐 범인이 금방 찾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즘에 시간이 좀 덜 걸린다고 생각하는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혈액에서 했을 때도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단은 이제 국립과학사연구원에는요. 굉장히 여러 분야의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립과학사연구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부검하는 거 생각나시죠? 근데 부검하는 파트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요. 또 유전자 검사하는 데는 생물이라든가 분자생물학 공부하신 분들 계시고 또 범죄 심리 그거 하시는 분은 심리학 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는 거짓말 탐지도 하고요. 프로파일링도 하고요. 또 법 체면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영상 분석이라서 CCTV에 찍힌 사진들 그걸 잘 보이게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CCTV에 범인들이 갈 때 뭐 자기 얼굴 이쁘게 보이게 잘 안 하잖아요. 마스크 쓰죠. 모자 쓰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잘 보이게 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분석하는 파트가 또 있고 약동물이라 해서 사람들이 뭐 먹고 돌아가신 게 약인지 독인지 실험하는 게 있고 또 나처럼 마약 실험 많이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약 검사하는 파트 있고 화재 분석하는 팀도 있고 우리 다리가 또 무너졌다면 다리가 왜 무너졌느냐 그 안전사고하는 파트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데가 바로 국립과학사연구원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잘한 케이스를 제가 하나 좀 선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화투라든가 카드를 할 때 다른 사람 돈을 따려고 그 카드에다가 뭐가 색칠을 해놔요. 색칠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컨택트 렌즈를 끼는 거예요.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렇게 해갖고 돈을 따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카드 위에다가 화학물질을 입혀놨다 그러면은 빛이 들어갈 때 일정하게 빛이 들어가니까 그 카드 위에 있는 화학물질만큼은 그 빛이 산란되는 정도나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이거 정말로 그걸 바로 현장에서 구별할 수 있는 실험법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한 3개월 후에 됐는데 그 선생님이 사용한 거는 기기 비싼 기기도 아니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갖고 사진을 찍으면은 빛이 일정하게 들어가니까 화학 물질이 있는 부분만 그 빛이 산란되는 정도, 굴절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이용을 해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프로그램은 쉽진 않아요. 막 수학식이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앱으로다 올려놓으니까 사진 찍고 그 자리에서 앱만 돌리면은 바로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카드에 그 옆에 보면 글자가 보이죠. 그런 어떤 글자가 보이니까 아 이게 여기는 그 카드에 어떤 글자가 써 있고 카드의 앞면이 뭐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그런 게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저런 사건이 생기면 저거 증거물 채취해서 국가수 보내서 국가수 실험해서 가면 막 일주일 이상 걸렸을 텐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바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실험한 우리 직원이 정말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 제목도 치트 파인더라 해서 거짓말한 거를 찾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마약 실험 많이 했다 그러는데 마약 실험을 할 때는 소변을 갖고 이제 일반적으로 실험을 해요. 우리 화장실 가서 소변 보면은 한번 화장실 가서 소변 봐서 받을 수 있는 양이 한 200ml 우유 한 팩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서 실험하기에 아주 좋은데 소변 중에는 약물이 오래 있질 않아요.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약물을 먹은 지 오래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하는가? 그래서 어떤 걸로 갖고 실험을 할까 했는데 모발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이 거기에 침착이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모발이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이동이 되거든요. 모발이 한 달에 얼마쯤 자랄 것 같으세요? 몇 센치쯤? 한 달에 한 1cm쯤 자라요. 평균적으로 0.8에서 1.3cm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약을 6개월 전에 먹었다. 그럼 내 머리 모근으로부터 6cm쯤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걸로 봐서 대략 언제쯤 약물을 먹었겠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전에 먹었는지 6개월 전에 먹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양이 작은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술이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술은 국가수가 갖고 있는 아주 최고의 기술이라 동남아시아에 다 가르쳐준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장될 때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주사바늘 자국이 팔뚝에 두 개 있어서 그러니까 마약
환자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검하고 난 다음에 위내용물 혈액 갖고 와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마약이면 우리가 금방 찾아야 되거든요. 보통은 뭐 마약 종류는 한 300종류밖에 안 되니까 하루면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찾겠어요. 막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3만 종류, 5만, 7만, 10만 종류 있는데 못 찾아갖고 막 집에 가서 잠자는데 꿈에 나타나갖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내가 우리 직원 선생님 보고 나 꿈에 나타나서 잠을 못 잤다 했더니 우리 직원 선생님은 나보고 뭐라냐면 자기 꿈에 내가 나타나갖고 왜 못 찾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잠을 못 잤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 13만 종류 화합물 갔는데 비슷한 물질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막 책 찾고 화학식 그려봤더니 동물 마취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쓰이던 마취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사건을 찾으면서 굉장히 기쁨이 컸죠. 그래서 과학자로서 정말 보람이 있었고 저렇게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게 또 되는 기본적인 과학적인 증거를 또 제공하는 그런 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주 매력적인 곳이고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늘 흥미진진한 곳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강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선 원장님. 네. 근데 저는 그 마약 수사가 이제 네. 모발을 모발. 통해서 그죠? 네, 네, 네. 이걸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나쁜 생각인가요? 네. 왜 마약 사범들은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빡빡 밀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한동안 삭발하시는 분들도 있었었어요. 실제로? 그럼 실제로 있죠. 그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죠. 옛날에 여기 그 다리에 있는 예. 털 갖고 와서 저희가 또 다리 실험 털로도. 그것도 한번 해서 양성 나온 적도 있었어요. 눈썹도 예, 되나요? 눈썹?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뭐든지 다 대신 나가는 거군요. 땅구멍 통해서. 근데 문제는 한 모공 가지는 통해서. 뭐냐면 모발은 대략적으로 자라는 속도가 알게 되는데 우리 몸에 다른 데 있는 채모들은 그렇게 아주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발 같은 경우는 뭐 한 1개월일 거다, 6개월일 거다 이렇게는 알 수 있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지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재학 중인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그 네. 질문은 뭐예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네. 많이 나오는 게 그 머리카락 다른 사람 머리카락 주워서 네. 유전자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개인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실제로도 또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락 없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할 수 네. 있냐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동의가 있어야 되죠. 상대편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동의 없이 가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는 아까 의뢰할 수 있느냐고 물었었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형사사건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사사건으로다가 의뢰를 하지 않고요. 국가수에는 의뢰를 못하고. 그렇죠. 이거는 국가수에 의뢰가 되는 것들은 형사사건이고 그 어떤 범죄하고 관련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의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박대긴 교수님, 예, 네.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먼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네.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환상도 있고 현실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곽대경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곽대경 교수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 엽기적이고 뭐 흉악한 그런 범죄가 벌어지면 프로파일러들이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했다 이런 보도들을 보게 되는데요. 프로파일링이라고 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수사입니다. 물적 증거라든지 아니면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뭐 프로파일링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제대로 충분하지 못하고 과연 범인이 누구지 모르고 하는 이런 경우에 과연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범죄의 어떤 성격 이런 걸 파악을 함으로써 범죄의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프로파일링입니다. 사실 이런 프로파일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압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유형을 나누면 행동 과학적인 프로파일링, 그리고 범죄 심리적인 프로파일링, 그리고 이제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뭐 이런 걸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에 숨겨져 있는 심리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런 어떤 행동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 범죄자가 어떤 사람일 거다, 이런 걸 추정해내는 그런 분야가 이제 행동과학적인 프로파일링입니다. 그리고 범죄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여기에서는 과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어떤 생각에서 무슨 욕심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나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범죄가 발생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범죄자로 변하기까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범죄자가 어떤 사람일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보면요, 범죄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자기가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잘 놀러 다니는 곳,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리적인 연고감을 느끼는 그런 곳에서 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지금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가 이 근방이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는 어느 곳이겠다, 또는 이 사람이 다니는 직장은 어느 곳이겠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만약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어떤 지역에서 발생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함으로써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입니다. 지금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자주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 그러니까 범죄의 다발 지역,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의 거주지로부터 뭐 2km, 3km 이내에서 주로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면 어느 반경 내에 이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직장을 다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입니다. 이런 프로파일링이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개되고 알려지고 한 뭐 그런 뭐 대표적인 사건들이 보면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강남의 신사동에서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강을 넘어가서 강북의 구기동에서 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는 강남으로 내려와서 삼성동에서 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는 강북으로 가서 해화동에서 주로 노인 상대의 살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 네 가지 사건들이 각각 다른 사건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그 다음엔 노인이 아니라 여성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각각의 개별적 사건으로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들,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에 의한 그런 어떤 연속 살인 범죄다라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프로파일러들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미국에서 또 연쇄 살인범으로 유명한 사람이 테드 번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정확하게 숫자를 알지 못하는 적어도 30명 이상의 수십 명의 여성들을 연쇄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 변론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 TV에서 뭐 인상도 괜찮은 사람이 자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말을 잘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소위 말하는 광팬들이 생깁니다. 오빠 부대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을 변호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여성들이 특히 많이 그랬죠.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람이 법정에서 하고 있는 진술들이 어디가 거짓인지, 그 말의 어디가
논리적으로 모순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줌으로써 굉장히 수사와 또 재판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프로파일링이 대충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게요. 기존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런 유형일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에 따라서 행동 유형이 다를 텐데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만의 어떤 케이스를 따로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시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다 사용이 다 되고 사용됩니까? 있는데요. 네. 다양한 범죄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성들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뭐 지리적 프로파일링 하는 그런 것처럼 네, 네. 살고 있는 그 지역이나 어떤 일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앞으로 발생할 다음 사건이 발생할 시간이라든지 장소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예측하고 있는.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네. 통계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프로파일링은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물적인 증거가 안 나왔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프로파일링했던 내용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유감스럽게도 법정에서 프로파일링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로 그래요? 받아들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수사의 기본은 물적 증거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파일링을 한 것이 사건의 성격을 파악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범죄자가 어떤 유형의 사람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압축해 줌으로써 그만큼 경찰의 수사력의 낭비를 막아주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범죄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그 됩니다. 물적 증거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셈이 되겠네요. 네. 자, 우리 곽대경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기다리고 있었구나. 예. 근데 말이 끝나고 그대로 손을 들었어요. 예, 여기 나와주시죠. 반가워라.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경여자고등학교 1학년 송민지라고 하는데요. 네, 민지 양. 그 범죄자의 특성이나 유형 이런 행동을 파악해갖고 분석을 하는 게 프로파일링이잖아요. 근데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나 편견으로 인해서 수사 방향을 혹시 그른 방향으로 잡을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프로파일링 작업을 네. 한 사람만 하고 그 사람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경찰에서 프로파일러 또는 이제 범죄 심리 분석 요원들이 사실 한 40명 정도 네. 있습니다. 사실 좀 공동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심층 면접할 때는 혼자 만날 수 있지만 네, 네. 그 사람을 만나서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정보라든지 자료를 놓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파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완전히 일방적으로 치우칠 그 가능성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링이라 그래가지고 오로지 그 사람이 입에만 의존하거나 네. 또는 어떤 주관적인 뭐 상상력이 가미된 판단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는 물적 증거들. 결국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사건을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오른쪽 문을 열지 않고 왜 왼쪽으로 갔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반복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관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프로파일러 분들이 40분밖에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예, 적네요, 놀랍네요. 예,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자, 범죄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주제로 상상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근데 실제로 여러분 중에서 기생충 때문에 피해 보신 분 계세요? 조류와 곰팡이의 공생체다. 기생충 5m짜리도 있는. 5m짜리 있다 그죠? 창조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미래 강연 이매진.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범죄자는 반드시 밝혀진다. 중요한 주제네요. 예. 자, 두 분은 혹시 즐겨보는 범죄 수사 드라마가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SI 네. 워낙 꼭 보세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예. 가끔 좀 봐야지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같이 전문적인 사람이 보면은 그 연속극의 흐름을 보질 않고 예. 그 순간순간에 뭔가 좀 잘못된 거가 자꾸 보이게 된다든가 이러니까 재미가 좀 직업병이에요. 없어요. 직업적이에요. 저도 그게. 오락 프로 보면요. 쟤는 저렇게 해서 저기서 애드립을 치는구나. 저 다음에는 저런 애드립 이거 저걸 계속 그렇죠. 하거든요. 재미가 예. 없어요, 저도. 예,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주 가끔씩이라도 뭐 완전 범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끝나는 영화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그 완전 범죄가 가능할까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뭐 개구리 소년 사건 그렇죠. 같은 거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소년을 황산으로 네네. 뭐 테러한 그런 사건들은 결국 이제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70년, 80년 뭐 이런 때 비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과학 수사의 수준이 향상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CCTV라든지 또는 휴대폰 수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웬만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완전 범죄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범인의 심리는 또 어떤지 이게 이제 궁금한데 저희가 계속해서 곽대경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말한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을 경찰의 수사에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범인이 잡혔다면 그 범죄자에 대해서 심층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범죄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범행 동기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인 범행 동기로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어린 시절의 그 성장 과정, 그래서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나봤던 그런 연쇄 살인범 중에 뭐 한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범죄자가 되고 한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심층 면접을 해 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순간순간 후회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결국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3살 때 자기를 이제 고아원으로 버렸다가 다시 또 이제 3년 후에 자기를 찾으러 왔는데 유감스럽게 이제 다시 이미 어머님은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혼을 한 그런 가정에 가가지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자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님으로부터 이제 아이가 구박을 받고 그리고 그 남편의 원래 있던 아이와 싸움을 하게 되면 항상 어른들이 그 아이만을 편을 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에게 2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게 마음에 상당히 큰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 뭐 이런 범죄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다른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변하게 된 이런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링하는 그런 방법도 범죄 심리를 연구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용의자를 신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약한 면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결국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경찰청의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으로 처음 맡았던 사건은 사실 서대문의 여중생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여중생이 과도로 찔려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범인을 찾고 보니 남자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 중학생은 자기 어머니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데 비해서 아주 해맑게 웃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있는 그 여중생의 모습에서 질투를 느낀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먹고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막 행패를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차마 아버지에게 그런 공격을 하지 못하고 제3의 대상을 찾아서 자기보다 약한 여중생에게 그런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창의 그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모 씨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뭐 체벌을 당하고 이제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분노나 불만을 다른 말 못하는 동물에게 풀어요. 이웃집의 소를 낫으로 머리를 이제 찍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외양선을 샀다가 돈을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날리고,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왔다가 학교에서 이제 기가하는 남매를 살해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국민학교 6학년 여학생을 또 이제 살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무덤 위에 마치 큰 대자로 누운 그런 사체가 이제 발견되고 이제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범죄 심리의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경험들이 이런 사건들을 파악을 하고 그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범죄자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심층 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 원만하지 못한 가정 생활이 다 원인이네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릴 불우한 가정 네. 환경,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친구 관계,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좀 비행 친구들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뭐 직업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실업 상태라든지 나쁜 이웃들과 접촉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 범죄 현장은 섬찟해요. 섬찟합니다. 언제 들어도. 네. 예. 자 일단 우리 곽대균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 있는 분. 그 네. 질문은 뭐예요?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접하고 하다 보니까 행동 심리에 대해서 접해봤는데요. 그 범죄자를 만나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보면서 행동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분석을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범죄에 대해서 이제 수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 이제 수사학 분야 중에 보면 그 미세 행동 분석 분야, 또는 이제 미세 표정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하는 가운데 미세하게 입꼬리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눈 주변이 근육이 움직이고 경련이 있다든지. 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긴장되고 할 때 뭐 다리를 뜨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왼쪽 위를 갖다 보면서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법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정의선 원장님의 강연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DNA는 네. 그 심리 그런 쪽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그래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기술의 발전인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 그 유전자 분석해서 유전자가 나하고 매치됐을 때 그 확률 같은 게 뭐 100만 분의 1.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 중에 48명 같은 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지금의 기술은 범죄 현장에 있는 혈흔에서 나온 유전자하고 나하고 일치가 된다는 그 확률이 6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명이네. 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을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과학 수사 기술 중에 이렇게 특정해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맞게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 네.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100% 범인 검거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근거 DN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선 원장님의 강연 박수로 다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있었던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는데 저 두 분이 부부입니다. 프랑스인 부부고 아들 둘을 데리고 방배동의 설해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프랑스로 다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이 남편분이 잠깐 우리나라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 집에 우연하게도 그날 냉동된 고등어가 배달이 와요. 그러니까 냉동된 고등어가 배달이 오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 그럼 냉동고에 넣자. 그래서 냉동고를 열어봤더니 무슨 까만색 비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까만색 비닐이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봤더니 냉동고에 똑같은 크기의 비닐이 또 하나가 있어서 다시 꺼내서 봤더니 거기서 또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기가 둘이 나와서 이제 국가수에 의뢰가 됐죠. 그래서 국가수에서 아기 둘을 보고 봤더니 아기들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크기가 다른 걸로 봐서 얘네들은 쌍둥이는 아니고 시차를 두고 태어난 아기들이겠구나. 그러고 이제 했는데 어제 얘네들이 살아서 태어났냐 죽어서 태어났냐 하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실험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는 거잖아요. 울을 때 공기를 들어 마시거든요. 공기를 마시니까 폐 속에 공기가 있으면은 살아서 태어났다는 게 되고 그게 공기가 없으면 죽어서 태어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부검을 해서 봤더니 둘 다 애기들한테서 공기가 나와요. 아 그럼 여긴 얘네들은 살아서 태어나야 되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누군가에서 살해가 당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저분이 프랑스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가기 전에 유전자를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구강세포라 해서 우리 입천장 있는데 세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봉 같은 걸로 거기를 하면은 세포가 묻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아기들 둘 조직을 갖고 실험을 해서 딱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아기 둘한테 아버지가 이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머 아버지가 이거 보는 그럼 엄마는 누굴까? 엄마를 막 찾는데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아기들이 있었으니까 아들들이 있었던 칫솔도 갖고 와 보고 머리카락이 묻어 있을 빗도 갖고 오고 해서 실험을 쭉 해서 봤더니 거기 나온 그 애하고 애기 둘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똑같이 엄마 아빠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본인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인 사건이 관련됐으니까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다시 수사를 해서 우리가 아기들 조직 프랑스에 보내고 그래서 실험을 딱 했더니 우리랑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때야 저 여자분이 자백을 했어요. 자기가 아기들을 그래서 2명을 죽였고 그 전에도 1명 죽인 적이 있다. 저 사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도 하는 이유가 저 때가 우리나라가 그 유전자 기술이 아주 발전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나를 어떻게 찾느냐.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냐면 부모가 있으면 나를 찾을 수가 있고요. 형제가 있으면 찾을 수가 있고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는 핵 DNA라고 해서 부모하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23개, 남편께 23개 갖고 46개로 내 자식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찾을 수가 있고 누군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얼 DNA라 해서 막 시신이 많이 부패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때는 핵 DNA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 미토콘드리얼 DNA를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건 목에 엄마 쪽을 주로 찾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는데 요새 그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의 유가족들을 찾아준다고 유족들 찾아주는 일들을 우리나라 계속 하는데 그거 할 때 쓰는 유전자는 대부분이 다 저 미토콘드리얼 DNA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신에서 유전자를 찾을 때는 저쪽을 갖고 찾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호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여대생이 보건소를 갔다 길을 건너서 길에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해서 그 앞에 있는 CCTV에서 찍힌 차량들에 대한 걸 전부 다 알아달라고 이제 의뢰를 했어요. 한 100여 대 정도가 거길 지나갔다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100여 대 정도를 찾아갔고, 그걸 이제 경찰분들한테 좀 경찰들이 다 찾아다녀, 집집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았는데 경찰분이 강호순 집도 갔대요. 갔더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다음날 다시 강호순 집을 갔더니 강호순이 자기 차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질렀다는 건 물증이 없어졌던 거죠. 물증은 하나도 없어지면 심증은 이제 100%지만 그러니까 물증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 그 지역에서 여성분들이 한 6분이 실종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 여대생 막 없어져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전자 그 DB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경찰분들이 막 그 집을 막 뒤지다 보니까 이제 차는 타고 없지만 막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타던 차 중에서 점퍼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점퍼를 의뢰해서 또 국가수에 있는 선생님이 유전자 분석하는 선생님이 쭉 했더니 이 점퍼 소매 끝에서 뭐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혈흔이 핏자국이에요. 그래서 핏자국에서 거기서 유전자를 분리를 했어요. 유전자를 분리할 때 여성 유전자가 나왔어. 그래서 이게 누군가고 찾았더니 그 전에 그 경기도 서남부에서 없어졌던 여성분하고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갔더니 그때까지는 강호순이 자기가 절대 뭐 사람 죽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때야 자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쭉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소매 끝에서 나온 양이 워낙 작은 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나노그램. 너무 작은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분이 오셔갖고 우리 선생님한테 얼만큼 작은 양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마이너스 9승이다 그러니까 계속 기자가 묻더니 혹시 모기 눈물보다 적으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모기 눈물보다 적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난 게 모기 눈물보다 적은 양에서 희대의 살인범 잡았다. 그래서 정말 작은 양으로다가 60억 분의 1의 확률로다 하는 게 지금 유전자 분석이거든요. 우리나라 유전자 분석 기술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우리 정희선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견이 있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용산고등학교 2학년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일까요? 정 원장님께. 이번에 제가 듣기로 잭 더 리퍼, 살인마 잭 더 리퍼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미토콘드리아로부터 밝혀졌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그렇다면은 미해결 사건에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보관이 잘 돼 있었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보관이라든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게 사실은 제가 늘 이제 안타까운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라든가 거기는 증거물을 계속 보관을 해야 20년, 30년 보관해갖고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실험을 해서 범인을 잡거든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 살인 사건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체계가 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는 게 한 2000년 이후부터가 저희에도 좀 모아놓고 짧네요, 있죠.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좀 모든 증거물을 다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법적으로 그런 게 우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네. 아직은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증거물 보관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게 제대로 되려면 네. 사실은 맨 처음에 그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현장을 잘 보존하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국가수나 이런 연구소에 제대로 전달할 때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이제 훼손이 된다든지 특히 이제 이 생물학적인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멸실이 되니까 그걸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뭐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 강연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이 과학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인식이 좀 더 확산돼야 되고 또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과학 수사가 정말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국가수 들어간 게 제가 대학교 때 국가수 소장님 강연 듣고 제가 국가수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강연 같은 걸 많이 해서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대학에서 우리가 아직 과학수사 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과학수사를 가리키는 체계적인 학문이 없기 때문에 그 체계적인 학문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좀 하면서 이 과학수사 쪽에 항상 좀 새로운 방법들, 감정 기법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뭐 그 많은 그 학생들이 굉장히 뭐 과학 수사 그리고 법의학 뭐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명히 뭐 생물 화학 같은 기초적인 그런 어떤 과학 분야의 발전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응용한 그런 어떤 과학 수사 분야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기생충이 과연 사람에게 나쁜 짓만 할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중에서 기생충 때문에 피해 보신 분 계세요? 린네가 뭐라고 했냐면 식물이 아니고 조류와 곰팡이의 공생체다. 전자현미경 정도로 봐야 보이는 것들이죠? 기생충 5m짜리도 있는 5m짜리 있다 그랬죠? 동물 아시죠? 예. 식물 아시죠? 네. 개나 빼고 다 미생물이에요.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오늘 강의를 또 정리해 볼까요? 네, 항상 강연을 듣고 나면 작품들이 몇 개 떠올라요.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들이 있죠. 그거 보면 미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설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미국에서 네. 실제로 그런 CCTV가 하나 나왔대요. 범죄 폭행 사건을 CCTV가 감지하면 네. 바로 그 영상을 이제 전송해서 네. 이미 발생한 사건은 막지 못했지만 예. 추가로 이어서 발생할 수 있는 큰 폭행 사건을 막아주는 그런 CCTV가 발명이 됐대요. 그럼 이제 점점 더 이런 종류의 과학 기술이 범죄자를 잡는 걸 넘어서서 네. 이제는 예방의 차원까지 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강연이었어요. 역시 이매진은 말이죠. 과학의 힘을 매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예. 자, 여러분도 오늘 재미있는 강연이었나요?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 YTN의 강연 홀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상 강연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